아버지, 그 사람 잘라버려 주세요. 결혼 25주년 기념일, 정희는 남편이 젊은 회사 동료와 제주도 여행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 같은 촌스러운 아줌마랑 살기 지겨웠어.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25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정희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이었던 정희의 통쾌한 복수와 감동적인 용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정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아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죠.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어젯밤 정성스럽게 포장해둔 선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색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 안에는 남편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정희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날이 있나? 정희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25년이나 됐네요. 준호는 아그레하며 시계를 찼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어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가 정희를 향해 말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오늘은 안 되겠다. 정희가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받아주세요. 준호는 선물을 대충 훑어보더니 가방에 던져 넣었어요. 나중에 볼게. 지금은 급해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희는 마음을 달래려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이죠. 정희는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친구들 근황을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내리다가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 준호의 계정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출장이라고 했는데 사진 속 배경은 제주도 공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준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회사 직원 같은데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정희는 손을 떨며 사진을 확대했어요. 해시태그를 읽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출장아님 둘이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희는 휴대폰을 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의 계정도 들어가 봤어요. 최민지라는 이름의 회사 마케팅 과장이었습니다. 민지의 계정에도 같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업무상 출장인 걸까? 하지만 해시태그가 명확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희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동네 케이크 가게에서 주문한 결혼기념일 케이크였어요. 하트 모양 초콜릿과 함께 우리의 2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놓고 혼자 촛불을 켰어요.
25개의 작은 촛불이 정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희는 소원을 빌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남편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빌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빌어야 할까요? 정희는 촛불을 끄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촛농이 케이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어가도 준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SNS에는 계속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맛집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바닷가 산책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민지는 정말 예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민지는 정희가 잃어버린 젊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거울로 가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55세의 얼굴에는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볼 정도로 늙어버린 걸까요? 정희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준호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가방 안에는 회사 명함들과 볼펜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명함 한 장의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주 스위트 리조트 예약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자는 박준호 최민지였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결혼 기념일에 말이죠. 정희는 명함을 들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25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 배신한 거였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희는 결혼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준호도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걸까요? 정희는 앨범을 덮고 상자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숫자를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출장 일정이 빡빡해서 연락 못했어. 저녁에 들어갈 예정이야. 정희는 휴대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준호의 SNS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어젯밤에도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까지요. 민지는 비키니를 입고 준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괴로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와 부러워, 신혼여행 같네. 너무 달콤해 보인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회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였어요. 정희는 25년 동안 한 번도 남편 회사에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싫어했거든요. 집안일이나 하라고 늘 말했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한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깔끔한 로비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을 보니 위축감이 들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박준호 부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부장님은 출장 중이신데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언제 들어오시는지 아세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연락해 보시죠.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기다려 볼게요. 정희는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오가면서 정희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정희는 계속 휴대폰으로 SNS를 확인했어요. 준호와 민지는 제주도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해산물 요리가 나온 테이블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준호가 민지에게 새우를 까서 주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준호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던 일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정희는 결혼 초기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도 준호는 로맨틱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부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 박 부장 또 민지 과장이랑 여행 갔다면서? 이번엔 제주도래. 정말 대놓고 하네. 부인은 뭣도 모르나 봐. 불쌍하긴. 나이 차이도 엄청 나는데 무슨 생각일까? 민지 과장도 승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희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오후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정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몇 번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정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민지와 함께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둘은 택시에서 내려 손을 잡고 회사 앞까지 걸어왔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제주도 어땠어? 재미있었지? 내일 또 봐. 주말에는 우리 집에 올래? 준호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부장님, 정말 좋았어요. 민지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정희의 목소리에 준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정희야, 너 여기 왜 왔어? 준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민지도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부장님 부인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장 간다며? 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아, 그게.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주도가 출장지였나? 정희가 다시 물었어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잠깐 휴가를. 닥쳐. 준호가 민지를 막았어요. 그리고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창피하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창피한 건 나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 몰랐어.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회사 직원들이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왜 이래? 준호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팔을 뿌리쳤어요. 내가 촌스러운 아줌마라서 창피해.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정희가 정확히 맞춘 거였거든요. 그래, 맞아. 너 같은 촌스러운 아줌마랑 살기 지겨웠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민지는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어. 너랑은 비교가 안 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희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거든요. 민지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부장님 너무 심하세요. 부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뭘 했는데?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잖아.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정희와는 끝이야. 정희는 준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어.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다.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뭔가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민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상관없었어요. 정희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전기사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쌓인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시계를 꺼내 천천히 닦았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이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용 모양의 문양이었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손에 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말이에요. 다음 날 준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얘기해?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민지 씨와의 관계 말이야. 정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거? 준호가 웃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나는 행복해. 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가 되는 거야? 결혼? 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5년 동안 뭘 했는데 결혼이라고 해? 너는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 정희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포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뭘 포기했다고? 돈 한 푼 못 버는 여자가 뭘 포기했어?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준호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 몰랐거든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준호가 비웃었어요. 요리? 청소? 그런 거 말고 진짜 돈 되는 일 말이야. 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민지가 좋은 거야. 민지는 똑똑하고 젊고 예뻐. 너랑은 비교가 안 돼. 준호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너 같은 늙은 여자랑 살기 싫다고.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 이제 정말 알겠다.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신경 쓰지 않고 TV를 켰어요. 정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서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25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때 정희는 26살이었어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큰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통업계의 거물이었거든요. 이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재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집의 외동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삶이 싫었어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이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정희보다 3살 많았지만 진실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준호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겼어요. 그냥 평범한 집 딸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정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같이 평범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직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희야,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네, 아버지.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희는 울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준호와 결혼해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준호는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일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정희는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급 교육을 받았지만 실무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생기지 않았어요. 준호는 점점 정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회중시계를 다시 꺼냈어요. 아버지가 결혼식 전날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가지고 있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아버지가 말했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포기한 게 뭐였을까요? 재벌가의 상속녀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되었어요. 준호는 정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정희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정희는 옷장에서 오래된 코트를 꺼냈습니다. 25년 전에 입던 명품 코트였어요. 아직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코트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준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기사님한테 말했어요. 3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희는 긴장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까요? 3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정희도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남동에 도착했을 때 정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큰 철문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정희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비서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아버지 옆에 있던 분이었어요. 저 정희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희는 긴 진입로를 걸어갔어요. 저택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현관 앞에 윤비서가 서 있었어요. 아가씨 오셨군요. 윤비서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자신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희는 윤비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그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이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80세가 된 아버지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어요. 정희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이 회장은 정희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만에 본 딸의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정희는 더 초라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희야. 이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인사였습니다. 이 회장은 정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앉아라. 이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윤 비서가 차를 가져왔어요. 정희가 좋아하던 홍차였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윤 비서님. 정희가 말했습니다. 윤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회장이 정희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행복했어? 정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 회장은 정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정희는 준호와 민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간 일부터 시작해서 회사 앞에서 모욕당한 일까지요. 이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 남자가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대했다고? 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정희가 집을 나갈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았어요.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데 반대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자신의 걱정이 맞았습니다. 그 남자는 정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처만 주었습니다. 정희야, 이 회장이 말했어요. 그런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냥 놔두세요.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어요. 하지만 이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모욕한 놈을 그냥 둘 수 없어. 정희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이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정희가 더 이상 말리지 못하도록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야,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준호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대성건설이요. 부장으로 일해요. 이 회장이 윤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 비서님, 대성건설 아시죠? 네, 회장님. 저희 계열사입니다. 윤 비서가 대답했어요.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의 회사가 아버지 계열사였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정희가 물었어요. 대성건설 지분 51%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 비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가씨께서 15% 지분을 가지고 계시죠. 정희는 더욱 놀랐어요. 자신이 준호의 회사 주주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정희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실 때 회장님께서 지참금 대신 주식으로 주셨습니다. 윤 비서가 대답했어요. 아가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준호의 회사 주주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럼 준호도 몰랐겠네요? 정희가 물었어요. 당연히 모르죠. 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비밀 주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회장이 정희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정희는 준호가 자신을 무시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했던 말, 돈 한 푼 못 번다고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민지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하던 모습도요.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잘라버려 주세요.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윤 비서님, 대성건설에 특별감사 들어가도록 하세요. 네, 회장님. 윤 비서가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 당장.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라는 직원 특별히 조사하세요. 회사 자금 유용이나 부정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요. 윤 비서가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이 회장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해. 정희는 아버지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친정에서 잤어요. 어릴 때 쓰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30년 동안 정희의 방을 그대로 두었던 거예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준호가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 비서가 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감사팀이 오늘 오전에 대성건설로 들어갑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준호는 뭐라고 하나요? 아직 모를 겁니다. 갑작스러운 감사라서 미리 알리지 않았거든요. 윤 비서가 대답했어요. 정희는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남편이 자신의 회사가 자신의 계열사라는 걸 알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이 주주라는 것도 알게 되면요. 정희는 처음으로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대성건설 사무실에 갑작스럽게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민지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제주도 여행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성건설 직원 여러분, 본사 감사팀입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가 왜 갑자기? 민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미리 통보도 없었는데. 감사팀은 각 부서로 흩어져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준호의 부서에는 감사원 2명이 붙었습니다. 박준호 부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최근 출장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주도 출장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출장 승인서가 없네요? 감사원이 물었어요. 준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급하게 정해진 일이라서. 그럼 누가 승인했습니까? 감사원이 계속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출장이 아니었거든요. 민지와의 개인 여행이었으니까요. 최민지 과장님도 함께 가셨죠? 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두 분 다 회사 출장비를 사용하신 건가요? 감사원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감사원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박 부장님이 개인 여행이라고 하시면서 회사 돈을 쓰자고 하셨어요. 민지의 말에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민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부장님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회사에서 모르면 된다고요.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지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부장님, 이제 끝이에요. 저 혼자 책임질 순 없어요. 감사원이 민지에게 물었어요. 그럼 이번 제주도 여행은 박 부장님이 기획한 개인 여행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도 부장님이 가져가셨어요. 민지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지가 자신을 완전히 배신한 거였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민지가 웃었어요. 사랑? 부장님, 저는 처음부터 승진이 목적이었어요. 부장님 같은 아저씨를 진짜 사랑할 것 같아요? 준호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지의 진심을 처음 알았거든요. 감사원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박 부장님 본사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회사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본사에 도착한 준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위쪽에 앉은 사람을 보고 준호가 놀랐습니다. 이 회장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최고 경영자였어요.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직접 나오셨을까요? 박준호 부장. 이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회장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네.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자 직원과 불륜 여행을 위해서? 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장이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배신은 가장 큰 부정행위다. 회장님. 준호가 말하려고 했지만 이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 당장 해고 처리하라. 임원 중 한 명이 준호에게 해고 통보서를 건넸어요. 준호는 종이를 받으며 떨었습니다. 2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윤 비서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부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준호가 물었어요. 이 회사 주주 중에 정희 여사님이 계십니다. 15% 지분을 가지고 계시죠.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요? 제 아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 회장님의 따님이시거든요. 윤 비서의 말에 준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25년 동안 무시했던 아내가 회장의 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 주주였다는 것도요.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무시했던 사람이? 네, 맞습니다. 회장님의 따님을 무시하신 거죠. 윤 비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를 만나야 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준호가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해고 통보서가 들려 있었어요. 젖은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인터폰을 눌렀어요. 정희야, 나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문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문을 두드렸어요. 정희야, 나 해고당했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그제서야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해야 하잖아.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정희의 대답이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지는 이제 끝났어.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준호는 계속 빌었습니다. 정희야, 25년을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정희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준호는 밤새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정희가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뜯어보니 이혼 서류가 아니었어요. 자기 반성서라는 제목의 편지였습니다. 준호 씨께, 당신의 죄는 법보다 양심이 먼저 벌해야 합니다.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정희 드림. 준호는 편지를 읽고 무너졌어요. 정희가 정말 자신을 떠날 생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준호는 다시 아파트로 갔지만 이미 정희는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관리소에서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사했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길을 잃었어요. 직장도 없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준호는 취업을 위해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해고 경력도 있었거든요. 면접에서 왜 전 회사를 그만뒀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준호는 건설 현장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힘든 일이었어요. 예전에 부장으로 일할 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에는 추운 바람을 맞으며 일해야 했어요. 준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정희를 그렇게 대한 것을 말이죠. 경비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정희 생각만 났어요. 정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도요. 한편 정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저택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정희는 복지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신처럼 남편에게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재단 이름은 희망의 씨앗으로 정했어요. 정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요. 이 회장이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금은 걱정하지 마라. 정희는 변호사와 상담사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여성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직접 상담도 해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25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희의 말에 많은 여성들이 위로받았어요. 재단 일은 정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25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단이 점점 커지면서 직원들도 늘었어요. 정희는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준호가 능력이 없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정희는 여러 강연에도 나갔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정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희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몇 달 후 준호는 우연히 정희의 재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거든요. 희망의 씨앗 재단 이정희 이사장이 여성 인권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 속 정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어요. 준호는 신문을 보며 울었습니다. 정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준호는 재단 앞에 가봤습니다. 멀리서 정희를 지켜봤어요. 정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음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희에게 상처만 준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준호는 그냥 돌아섰어요. 정희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려고 했습니다. 경비일이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매일 정희에게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반성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정희의 재단에 기부하고 싶었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희의 희망의 씨앗 재단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5층 건물 전체를 재단 본부로 만든 거였어요. 이 회장이 큰 지원을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장님도 오셨고 여러 단체 관계자들도 왔어요. 정희는 새 한복을 입고 개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 회장도 참석하기로 했어요. 정희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였어요. 개관식장에는 화환들이 가득했습니다. 축하 현수막도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의 씨앗 재단 이사장 이정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희 재단은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바탕으로 다른 분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정희가 힘주어 말했어요. 이 회장이 뒤에서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재단의 성공을 축하해 줬습니다. 정희는 행복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거든요. 그때 윤비서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밖에 누군가 와 있습니다. 누구세요? 정희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꽃을 들고 서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마 늦게 온 축하객인 것 같았어요. 정희는 리셉션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신경 쓰였어요. 누가 와 있는 걸까요? 30분쯤 후에 정희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재단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이 익숙했어요.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희의 예상이 맞았어요. 준호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준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꽃다발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를 한 후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정희는 준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랐어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후 정희는 꽃다발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카네이션 몇 송이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꽃 사이에 작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한 일들을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게요.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25년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준호가.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다발 맨 아래에 뭔가 더 있었어요. 정희가 꺼내보니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정희는 놀랐어요. 25년 전에 자신이 준호에게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거든요. 결혼기념일에 준호가 대충 가방에 넣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정희는 목걸이를 보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준비했는지 말이에요. 준호가 그 목걸이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정희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그때 이 회장이 나왔습니다. 정희야, 뭐하고 있니? 아버지. 정희가 돌아봤어요. 준호가 와 있었어요. 이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놈이 또 왔다고? 쫓아내라. 아니에요, 아버지. 정희가 말렸습니다. 그냥 꽃만 놓고 갔어요. 이 회장이 정희의 손에 있는 목걸이를 봤어요. 그게 뭐냐? 25년 전에 제가 준호에게 선물한 거예요. 이 회장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그 남자를 용서할 생각이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요. 이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조심해라.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 걱정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정희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를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희의 희망의 씨앗 재단은 이제 전국에 지부를 둔 큰 단체가 되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상담센터가 생겼습니다. 정희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57세가 되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정희는 매일 상담을 해주었어요. 오늘도 30대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힘들죠.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여성이 정희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네, 괜찮아집니다. 저를 보세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의 제가 그 증거예요. 상담이 끝난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달력을 봤어요.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제 27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예전에는 슬픈 날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되찾은 날로 생각했거든요. 한편 준호는 경기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건설 현장 경비 일을 그만두고 여기로 온 거였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나사, 못, 공구 같은 것들이었죠. 준호는 혼자 살았어요. 조그만 원룸에서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예전에 부장으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게를 열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벌이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어요. 준호는 매달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 일부를 은행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희망의 씨앗 재단 계좌로 말이죠.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기부자 이름은 박준호가 아니라 익명으로 했어요. 정희가 알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준호는 가끔 인터넷으로 재단 소식을 봤습니다. 정희가 상을 받거나 강연하는 기사를 보면 뿌듯했어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정희의 능력을 몰라봤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정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후원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기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명단을 하나씩 보다가 정희의 손이 멈췄어요. 박준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소를 보니 분명했습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 주소였거든요. 정희는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박준호 씨는 언제부터 기부하셨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3년 전부터 매달 기부하고 계세요. 항상 익명으로 하시다가 최근에 실명으로 바뀌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3년 동안 자신의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별로 형편이 좋지 않을 텐데 말이죠.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부 금액을 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한 달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정희는 준호가 어떤 마음으로 기부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과 속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친정에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회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니? 표정이 좀 이상하다. 정희가 준호의 기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장이 놀랐어요. 그놈이 기부를 했다고? 네, 3년 동안 꾸준히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이 회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한 상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상처보다 용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장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용서할 거냐?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니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다시는 상처받지 마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책상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준 시계였어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네요. 3년 전만 해도 준호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평온했어요. 복수도 끝났고 자신의 인생도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재단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더 이상 슬픈 날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점심시간에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자신의 이야기가 용서로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기념일은 눈물의 날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회중시계를 꺼내서 봤어요.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재단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했거든요. 그게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